박성현 한반도위원회 집행위원님을 모시고 글로벌 군사 지정학에 따른 결심을 주제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리더십에 관한 거라서 제가 느끼는 박 대통령의 리더십의 특징을 좀 말씀을 일단 여쭙게요. 그분이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당신들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나 일 저지르겠다 이 소리죠. 그분은 어떤 그 본질적이라고 생각되는 핵심에 대해서 무지막지하게 일을 저지르는 스타일입니다. 그 리더십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파괴적인 그런 측면이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기 다 연배가 좀 있으셔서 사오종 농담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한자를 쓰게 되지 않으니까, 한자를 쓰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말을 하게 되면 의미체계가 다 무너졌거든요. 그게 사오종 농담이 유행을 했던 게 신군부 시절이에요. 1980년대, 90년대 초에.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말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식으로 이제 들리는 거죠. 나는 아는 것이 일도 없다. 그런 표현 요새 하잖아요. 하나도 없다는 일도 없다. 이거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된 거냐면, 한자를 전면적으로 다 깨버린 게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박 대통령은 한자를 왜 깼냐면 행정을 표준화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는 요새 PP 복사기죠. PP라는 거는 플레인 페이퍼입니다. 일반 용지 복사기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런데 이제 옆에가 계실 때 기억하실 거예요. 일반 용지 복사기는 지록스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서 세계 특허를 가지고 한 20년을 세계를 풍미했어요. 지록스가. 그래서 요새도 지록스라는 단어가 좀 남아있죠. 복사를. 그 회사 이름입니다. 버버리 코트, 버버리가 회사 이름이듯이. 그러면 그 지록스는 일반 용지 복사기를 했지만 다른 데서도 복사기 장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그전에는 굉장히 비싼 감광지 복사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광지 복사기는 복사지는 비싸지만 복사기는 싸요. 반면에 지록스 복사기는 복사기는 비싸지만 복사지는 쌌습니다. 박 대통령이 행정표준화를 위해 가지고 한 물리적인 조치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은 한자를 안 쓰고 타자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 잘 의식을 못 하시겠지만요. 지금은 이제 다 컴퓨터로 하지만 컴퓨터가 없었을 무렵, 키보드가 없었을 무렵에 자기 언어 체계를 타자로 표현한 세계 알파벳 체계는 몇 개 없습니다. 그리스 로마나 이 지중해권 빼고 나는 거의 한글 하나뿐이에요. 저기 가면은 박 대통령한테 공병호 박사가 3벌씩 타자기 1호기를 만들어서 기증한 게 기념품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반은 타자기를 다 보급한 거예요. 제 기억이 맞으면 가끔씩 나눠줬지만, 즉 타자수를 따로 뒀지만, 형사들은 조서를 계속 타자로 쳐야 되잖아요. 형사들한테 한 명 경찰서에 무수히 깔았다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한 복사기는 어떻게 했냐. 그때는 차가 없어요. 흰돌이코 감강지 복사기를 지게꾼이 지어다가 동사무소, 면사무소에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박 대통령식으로 만약에 그런 한글 전용의 행정표준화를 하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언어체계, 행정용어만 남고 언어체계는 문란해지고 붕괴합니다. 박 대통령은 그런 식이에요. 그런들 이거 해야겠다는 거예요. 고매하신 사람들이 문화를 잊어버리고 그 옛날 고전 한문의 세계를 잊어버리고 그런 정신의 맥이 끊긴 들만들 나는 일해야겠다. 일단 아무튼 도로는 통해야겠고, 일단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표준화된 한글로서의 문서는 일반화돼야 되겠고, 그것을 뭐 대서방에서 이렇게 베끼는 식이 아니고 철필 가지고 베끼는 식이 아니라 복사기로 그냥 복사해버려야겠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박 대통령 돌아가신 다음에 약 말하자면 30년 후에는 이런 것까지 나왔잖아요. 이게 2010년이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30년 만에 나온 거고, 박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한 10년쯤 지나서 286 컴퓨터가 보급이 되고 워드 프로세서가 나오고 키보드가 나오는 바람에 그 방식, 손가락으로 두들겨서 한글만 쓰는 방식이 꽃을 핀 거예요. 박 대통령은 PC가 그렇게 등장할 거라고 생각 못 했겠죠.
어떻게 보면 박 대통령의 대운이지. 우리의 대운이죠. 그래서 PC로서 혹은 키보드로서의 입력 체계와 조회 체계를 세계적 수준에서 가장 경쟁력 있게 확보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우리가. 일본이나 뭐 중국과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 입력의 편의성이라든지 조회의 편의성이 정보화 시대에서 제일 앞장서서 갈 수 있죠. 그러니까 박 대통령은 모든 답이 다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무지막지하게 파괴적으로 일을 저지르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욕하면 그래 내보다면 침 뱉어 임마. 내 니 침 먹어줄게. 그게 그분의 리더십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밑자락에 깔고 조금 이제 박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뭐라 그럴까, 박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밟아서 뭐 묻어버리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유신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오케이, 유신을 가지고 뭐 반대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또 찬성할 수도 있고 그건 그러지만 최소한 그것을 둘러싼 진실은, 그 배경에 관한 진실은 알고서 증오를 하던 동감을 하던 공감을 하던 안 됐다고 생각을 하던 그 다음은 그 다음이 아니래. 그 배경에 대한 진실도 모르고 무식쟁이들끼리 모여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라고 우리가 격분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유신의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잠시 제가 오늘 하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께 이제 권하고 싶은 건, 여러분이 마지막 제 화두가 이거예요. 오늘 강의에 여러분이 1970년대 초에 박정희라고 스스로 대체 인물, 그러니까 얼터너티브 롤플레이를 해보셔라 이거야. 그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하겠냐? 난 유신 같은 거 절대 안 해.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나 그런 거 하겠어. 난 그거보다 더한 거 하겠어.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질의응답에서 너무 과격한 말씀은 삼가해 주시기 바라요. 이게 공적 기관이니까 제가 무지하게 과격한 사람입니다. 여기 3월 11일 날 박근혜, 저는 뉴델리 주필할 때, 지금 주필 아니에요. 하도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해서 저는 중박으로 분류가 됐어요. 친박도 아니고 반박도 아니고 중박이에요. 근데 탄핵후에 열받아가지고 3월 11일 날 날뛰다가 감옥에 갔다 놓은 그러니까 워낙에 과격해요, 성격이. 그래서 오늘 말 잘못 나가면은 저는 괜찮은데 여기 계신 공적인 인물들이 손해를 보셔. 그래서 저는 언어를 조금 조심해서 쓸게요, 영어를. 네. 그래서 이제 얼터너티브 히스토리, 대체 역사라는 건 그거죠. 공상이죠. 만약에 대한민국이 일제 식민지가 아니었다면, 안 됐더라면,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얼터너티브 히스토리, 대체 역사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역사는 그대로 두고 내가 그때 그 인물이었다면,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건 제가 만든 말이에요. 그 대체 인물. 그 영어로 한번 해보자. 얼터너티브 롤 플레이. 그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제 한국인의 약점은 뭐냐면, 장점은 뭐냐면 대체 인물을 잘해요. 한국 사람들이 이게 이렇게 감각적으로 서로 하면 하고 통하는 게 전 세계에서 제일 그런 종류의 교감 능력이 제일 세요. 여기가 문화적으로 동질적이어서 워낙에 오랫동안 같은 공간에서 지지고 볶고 살아가지고. 근데 약점은 뭐냐면, 대체 인물을 하려면 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역사 해석은 꽝이에요, 지금 현재까지. 그러니까 참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대체 인물을 할 수 있는 공감 능력, 상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의 그러한 민족인데, 대체 인물을 하기 위한 역사적인 이해와 해석은 세계 최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저는 20세기의 제일 위대한 정치 지도자가 전 세계에서 누구야? 1등 문화미승만, 2등 박정희, 그렇게 뽑는 사람인데, 그거를 구미시나 되니까 이런 자리가 있지, 이게 서울에서 있는 자리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이제 그 평가, 유신에 대한 평가 보면 이제 저들은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이제 장기 집권 권력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겠죠. 네. 소위 우파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많이 보냐면은 경제 발전을 완수하고 위해서 유신을 했다.
라는 것이 이제 유신을 이해해 주려는 입장에서 많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주류야. 그러니까 새마을운동, 주거학공업화. 예를 들어서 새마을운동 1970년에 저 양반이 추진하기 시작했거든요. 경부고속도로 1968년에 착공해서 1970년에 개통됐어요. 포항지철 1970년에 착공되고 1973년에 제2차 준공을 해서 이제 고로가 돌아가기 시작했다고요. 여수화학단지죠. 굉장히 빠른 겁니다. 저게 유화단지거든요. 석유화학단지라고요. 페트로케미칼이라고요. 이게 지금 잘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40년 전에 소련 망할 때 1980년대 초반에 모스크바에 잘 나가는 최상급의 젊은 처녀들이 선망으로 삼는 게 서방의 나일론 스타킹이었어요. 소련과 공산권은 석유화학이 꽝이었어요. 그러니까 1967년에 석유화학이라는 건 최첨단 영역이에요. 가장 가난한 나라가 그 최첨단 영역에 여수 석유화학단지 바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그걸 울산으로 옮겨서 지금 울산은 전국에서 제일 소득이 높은 도시잖아요. 또 이게 온산 국가산업단지가 울산이죠. 이게 이게 자, 그런데 이 박 대통령을 이제 뭐 이렇게 존경하는 것도 좋고 저분을 높이 평가하는 것도 좋지만 저분의 뿌리가 있고 저분을 중앙으로 해서 그 다음에 전개가 있어요. 그 역사적인 연속성을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둬야 돼요. 그걸 생생한 사례로 오늘 제가 원자력 발전을 갖고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서방 선진국입니다. 이때 서방은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제도적 개념이에요. 동쪽에 있는 서방 국가는 서방 선진국은 대한민국, 일본, 대만,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가 꼽힙니다. 그러면 이 러시아와 중국을 빼고 전 세계에서 원전을 제대로 짓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고요. 러시아, 중국 포함해서 가장 정확한 공기에 가장 안전하게 운영되는 가장 싼 원전을 짓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어? 여기를 보면 이게 박정희라는 인물이 그냥 혼자 떠 있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뿌리가 있고 그 뒤에 전개가 있구나. 이거를 아실 수가 있어요. 이 전체 이 면면한 흐름을 알아야 박정희라는 인물을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원전에 물꼬를 튼 사람이에요. 제도를 이분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웨스팅하우스에서는 경수로를 들여왔고요.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핸드 고리 중수로를 들여왔어요. 근데 이 핸드 중수로가 이게 플루토늄 핵 잠재력이에요. 원자 폭탄은 두 종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우라늄을 농축해서 만드는 원자 폭탄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원자력 발전을 하고 나면 사용 후 연료를 이용해서 원자 폭탄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 농축에서는 그냥 원심 분리기, 그러니까 죄송한데 우라늄이 기화됩니다. 불소랑 섞으면 기화돼요. 육불화 불소. 기체가 60도에선가 기화돼요. 그게 기화가 쉬워요. 그러면 그 기화된 것 중에 일반 공기 입자들은 가볍고 우라늄과 무겁잖아. 우라늄 들어있는 것. 그걸 잡아 돌리면 또 우라늄에 235, 238, 239, 238 뭐 이런 것들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 입자의 무게가. 그래서 공기를 원심 분리시키는 거예요. 기체를. 그래서 원심 분리기가 뭐 1000개, 2000개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예요. 기체로 원심 분리하는 거예요. 고체나 뭐 액체로 원심 분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걸 우라늄 235로 원심 분리를 시켜가지고 농축을 시키면은 그게 원자탄이고 그걸 쓴 방식이 파키스탄, 이란, 북한이에요. 그럼 플루토늄은 사용 후 연료를 쓰거나 혹은 그 우라늄용 그 원료를 만들려고 플루토늄 그 원료를 만들려고 군사용 반응로를 써요. 그래서 미국이 사용한 두 개의 원자폭탄,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거는 농축 우라늄 방식이고요.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거 8월 9일 날 3일 후에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거는 플루토늄 우라늄 방식입니다. 이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원자력에 관심이 많았으니까 발전에도 관심이 많았고 핵 잠재력에 대한 저는 핵폭탄인지는 모르겠고 핵 잠재력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분이니까 그거가 박정희 대통령 때 물꼬가 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에서 약 4,000개 탄두를 만들 수 있는 무지막지한 사용후 연료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예요. 공포스러운 수준이라고요, 한국이. 거기다 우리가 미사일 기술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 수준이, 우리의 핵 잠재력 수준이 공포스럽다고. 전두환 대통령은 원전을 확대했고요. 기술 자립을 위한 징검다리를 놨어요. 노태우 대통령은 이 노태우 때 참 좋은 일을 했는데, 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금 우크라이나가 옛날에 소련 땅이었을 때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에서 원자력 발전소 폭발해버렸잖아. 녹아버렸잖아. 멜트다운해서 큰일 났어요. 86년인가 사건인가 그래요. 70년대 말에는 미국에서 3마일 원전 사고가 있었어요. 3마일 아일랜드. 그래갖고 70년대 말 80년대가 되면 원전 안 해. 다 도리도리 저기 그 고개 저을 때야. 그때 기술을 그냥 채운 거예요. 그게 노태우 때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형 원전의 기반 기술이 그때 아주 좋은 조건으로 도입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웨스팅하우스가 지금도 시비를 걸어가지고 지금 이제 말하자면 죄송한데 꼬치를 뜯고 있는 거죠. 그런데 웨스팅하우스가 2번 망한 기업이거든요. 망해서 일본 도시바가 인수했고 그거 또 망해갖고 캐나다 기업이 인수했는데, 도시바 인수 때 두산이 인수할 찬스가 있었는데 두산이 바보같이 해서 놓쳤어. 생각을 못해가지고. 그때는 아직 우리가 세계화가 안 돼 있었죠. 덜 돼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 없어서. 그 두 번째 망했을 때, 두 번째 망했을 때는 인수할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문재인 정부야. 인수했겠냐고. 그래서 그게 캐나다, 웨스팅하우스를 캐나다, 자산운용가들이 인수해가지고 지금 빨대를 제대로 박은 거죠, 한국에. 네, 뭐, 문재인 같이 그런 짓 하면은 좀 고생하면서 이렇게 뽀찌 뜯기고 사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네. 예. 문재인 대통령 때 원전 파트너십이 완전히 다져졌습니다. 저는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가지고 좀 하는 거예요. 박 대통령 관계된 거. 우남 이승만이랑 직결되어 있습니다. 원전은 보면. 미국이 원자탄을 터뜨렸잖아. 아이젠하워가 보니까 이거 원자탄 가지고는 안 되겠고 원자력을 발전에 이용하는 거를 아이젠하워가 제안을 해요. 그게 1953년의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1957년 유엔 산하기관 IAEA가 창설되고요. 우리가 어느 정도 발이 빠르냐면 1955년 준비회의 때부터 참여해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나라가. 아무것도 없는 전 세계에서 최빈국 아니에요, 우리가. 특히 전후에는 정말 최빈국이죠. 아프리카 어떤 나라보다 가난해요. 제가 1965년에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했는데, 서울에서, 제가 공립학교인데, 한 반이 90명인데, 제가 3학년 때까지 저희 반 학생의 3분의 1이 점심을 못 먹었어요. 67년 정도. 그거보다 더 가난할 때요, 55년에. 그때부터 준비회의에 참석을 해요. 그때 이제 워크 시슬러라고 미국 원자력 산업회의의 회장이 와서 우남 이승만 대통령하고 이제 서로 화통하게 얘기가 잘 되지. 그 양반은 우라늄은 인간의 두뇌에서, 원전은 인간의 두뇌에서 전력을 뽑는 거고, 다른 거는 화석연료에서 전력을 뽑는 겁니다. 가난한 나라는 원전을 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 인재를 길러라. 20년 후에는 전승을 키게 된다. 진짜 20년 후에 고리가 돌아갔고, 그리고 그로부터 이 사람이 그 말하고, 그리고 70년이 지나서 한국이 전 세계 원전 1위 국가가 된 거예요. 우남이 저렇게 주춧돌을 깔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주춧돌을 깔았어요. 깔은 다음에, 예. 그때 우남이 그 한국 원자력원 그 개소식에서 이런 말 합니다. 우리나라의 장래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후진국가라 하는 나라들도 원자핵의 무한한 힘으로 인연해서 새 시대를 맞게 될 겁니다. 우리 앞에 놓인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그날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원자력의 이론과 이것을 실제로 적용하는 데 대한 과학적 지식이 있어야 하고, 원자력은 건설과 파괴 힘을 동시에 갖고 있으므로 정의와 안전을 위해 평화스럽게 번창하게 하는 길이 아니고 파괴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릇된 생각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네. 그걸 박 대통령이 고스란히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리 1호기 웨스팅하우스 방식입니다. 이게 박 대통령 때 상호분장을 시작해요. 78년 4월입니다.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리고 고리 2호기를 77년에 박 대통령이 착공을 해놓고 돌아가세요. 뿐만 아니에요. 고리 3호기도 착공을 해놓고 돌아가세요. 뿐만 아닙니다. 바로 이거예요. 캔두 캐나다 중수로를 계약을 해놓고 착공을 해놓고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물꼬를 다 터놓은 거예요. 그때. 그리고 이 캔두 중수로는 이제 냉전 해체가 돼서 널널해질 때, 별로 신경 안 쓸 때 노태우가 2, 3, 4, 5기를 노태우 대통령이 나다닥 처리를 해요. 노태우 대통령이 물태우라 그래서 용각산이라 그래서 욕 많이 먹는 것 같아도 그 은근히 여러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 양반이. 네, 은근히 여러 가지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현재 4,000개 이상의 핵탄두 제조 가능한 플루토늄을 보유한 그런 거고요. 이건 이러한 핵 잠재력은 엄청난 안보 자산이 되죠. 대한민국의 어떤 대통령의 권력을 잡더라도 대한민국 함부로 못 넘어가요. 왜냐? 너무 가진 게 많아가지고 이거가 함부로 넘어가는 꼴을 이 서방에서 미국에서 가만히 두고 보질 않아요. 제가 이 정도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우리 선배 세대나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아무튼 간에 열심히 달려온 덕에 너무 가진 게 많고 너무 덩치가 커져 있어서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넘어가냐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이 윤석열 대통령이 된 다음에 한미 핵비의 공동작전 지침이 만들어졌잖아요. 핵비의 공동작전 하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미국이 핵무기 쓰고 우리는 비핵무기 써가지고 그 작전 같이 한다. 그거가 24년에 완성됐거든요. 말 꺼낸 건 23년에 말이 됐고. 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핵 잠재력을 워낙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핵 억지력을 제공하지 않으면 쟤들 사고 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한국이 사고를 치면요. 저는 핵 무장에는 반대하는 편이에요. 핵 잠재력은 계속 길르지만 핵 무장하게 되면 그건 요단강 건너는 거예요. 그 얘기가 달라요.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일본이 하고 대만이 하고 그 다음에 어디가 핵을 강화하게 되면 인도가 강화하게 돼요. 중국이 강화하니까. 인도가 강화하면 파키스탄이 강화해요. 파키스탄이 강화하면 이란이 강화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 핵무기 대잔치가 벌어져. 그리고 그 와중에 북한은 핵보유 정상국가 취급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와중에 한국은 국제 제재 맞아가지고 거의 골로 돌아가시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핵 잠재력은 엄청나게 끌어올려 놔야 돼요. 그러면서 또 핵무기 전달 수단, 뭐 전투기라든지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이런 거 엄청나게 끌어올려 놔야 돼. 거의 일본 직전까지. 그러고 나서 한미동맹과 그리고 미국의 핵 억지력을 활용해야 돼요. 그 전체 구도가 그분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우나미스만과 박정희 대통령 때 잡힌 거예요. 그리고 그게 물꼬가 쭉 이어진 거예요. 여기서 잠시 이제 일본은 뭐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이 돼 있는데 한국은 안 돼 있습니다. 이렇게 징징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무식하면 징징거려요. 어린애들 성깔 못 대고 머리 나쁜 애들이 징징거리잖아. 몸 아프고 몸 약하고. 일본 핵잠재력은 한국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제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왜 그런지. 사용후 연료는 플루토늄과 우라늄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서 플루토늄 쪽을 뽑아내는 건 굉장히 쉬워. 욕조, 경유, 물, 질산만 있으면 뽑아내요. 여기 혹시 금광 개발 같은 거 해보신 분 있어요? 금광에 잠깐 구경을 해보셨거나. 금광에서 금 뽑을 때 리칭 쓰잖아요. 석출. 그러니까 이 암석을 가루로 만든 다음에 그걸 욕조에 새기고 거기에 정산가리나 이런 화학물질을 해서 뽑으면은 그 물질에 금이 녹아서 나오거든요. 그걸 석출이라 그래요. 불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금의 순도가 굉장히 높은 금 원료 덩어리를 만들고 거기서부터 그 다음에 불을 대든지 나지를 부리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사용 연료에서 그걸 석출을 하는 거 일종의 리칭이라고 해요. 리치가 그게 저게 뭐야? 그 거머리를 리치라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영어로. 그러니까 석이 그 녹을 석자죠. 해석할 때 석자. 출은 뽑아낸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한자 해석하는 거 보면 박 대통령도 저한테 이렇게 야단은 안 치실 거예요. 네. 어쨌거나 석출을 하는데 이 석출을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할 때 플루토늄이 나오면 그게 플루토늄 그게 원자탄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이 나온 거 아니라 천만에 만만의 말씀입니다. 플루토늄 아세이라고 부르는 물건이 나와요. 플루토늄 아세이는 뭐냐면 저렇게 5종류의 플루토늄 동위 원소가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는 애가 나오는 거예요. 238, 239, 240, 241, 241. 저거는 원자탄 못 만들어요. 원자탄은 저거 중에 플루토늄 239의 함량이 90% 이상 돼야 만들어요. 그러면 경수로에서 나온 거 보세요. 1.3, 56.6, 23.2, 13.9, 4.7 이래요. 그 함량표가. 그러면 쟤를 어떻게 그러면 저거를 분리해? 우라늄 같으면 기화시켜 가지고 공기 기체 상태를 원심 분리해 갖고 분리하는데 플루토늄은 기화도 안 돼요. 어떻게 분리해? 반감기 이용해서 분류해요. 반감기라는 건 일종의 특수 반응로죠. 그러니까 실험용 원자를 조그만 원자로 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다시. 그럼 반감기가 짧은 놈은 타버릴 거 아니야. 반감기 긴 놈만 남잖아. 그러면 여기 보세요. 얘보다 반감기가 짧은 애는 얘는 타버려 바로. 잠깐만. 반감기가 얘 24,000년이잖아. 얘 타버려. 240 타버려. 241 13.2년 안에 반감기 짧으니까. 얘는 24,000년인데 이런 건 다 타. 그러면 239 비율이 막 높아져 가죠. 근데 다른 거 비율도 높아져 가. 242 얘가 38만 년이에요. 그러니까 242 비율이 높은 원료를 가지고 239 비율을 높이는 아세이에서 242 비율이 높을수록 거기서는 원자탄 원료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경수로에 나온 거는 이 비율이 무려 4.7%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할 수는 있는데 훨씬 더 민감하고 어려워요. 중수로에서 나오는 건 얘 비율이 1.5%밖에 안 돼요. 그리고 239가 원래 비율이 높아. 66.6%야. 3분의 2야. 그러니까 그냥 허접한 반응로 옆구리에다가 푹 집어넣다 빼면 된다는 얘기예요. 저거를 전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꼴을 못 봐서 아마 문 대통령께서는 특별히 평화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월성 1호기를 다 걸으신 거고. 굉장히 평화를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네. 네, 그런 거죠. 저는 그분 존경합니다. 자, 그래서 일본이 그거 했다라는 게 다 믿지 말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사용후 연료에서 우라늄과 플루토늄 아세이를 분리하는 거는 욕조와 질산과 물과 등유만 있으면 돼. 그건 쉬워. 일본 그걸 한 거예요. 이걸 한 다음에 무슨 짓을 했냐? 이거에 4분의 3, 3분의 1은 또 다음번에 연료 만들어 달라고 프랑스랑 영국으로 보냈어. 저 플루토늄 아세이만 붙어 들고 있어요. 일본이. 그러면 원자탄 원료는 갖고 있지도 않아.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플루토늄 아세이 만드는 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집에다가 목욕탕에다가 욕실 깔아놓고 욕조 받아놓고 물, 경유, 질산만 하는데 물론 방사능 오염 때문에 좀 죽으시긴 할 텐데 그 인생 별거 있습니까? 살다 보면 죽을 것도 가능하죠. 예. 그래서 일본 따라하면 우리가 폭망합니다. 5가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일본 재처리 시설 로카쇼는 폭망해서 가동 중지야. 얘들이 왜 이 짓을 하냐면요. 우리는 주권을 갖고 있어 하고 쇼는 부려야겠어. 그러니까 저런 짓을 해요. 돈을 들여서. 일본이 옛날 돈이 많았잖아요. 저거 얼마 썼냐? 저 생폼 잡는데 65조 원 낭비했습니다.
제철이 시절 로카쇼에서 돌아가서 제철이 연료 먹스를 만들었을 때 먹스를 때는 또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다고 지었다가 그것도 폭망했어. 그것도 그게 세 번째예요. 예. 두 번째는 뭐냐? 제철이 원료를 가지고 떼면은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나오는 폐기물량이 줄어드냐? 아니 똑같아. 폐기물량 방사성 폐기물량은 먼저 번이랑 똑같아. 그 의미가 없어. 연료 재활용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저 플루토늄 쪽 그래서 만드는 저기 그 제철이 연료를 먹스 제철이 연료라고 그래요. MOX. 그리고 플루토늄 재처리한답시고 4분의 3을 아까 플루토늄 아세이 4분의 3을 영국 프랑스로 보냈고 자기들은 달랑 9톤 정도만 들고 있어요. 아세이 상태로. 5종류의 동위원소가 혼재된 아세이 상태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재처리 시설을 추진하려면은 플루토늄에 손을 대려면은 야 우리 원자탄 만들려고 손대 이 소리 못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재처리 연료 만들려고 손대 이 소리를 해야 돼요. 근데 재처리 연료를 만들기 위해서 손을 대는 순간 일단 재처리 연료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거 가지고는 다시 원자탄을 못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 후 연료 상태로 그냥 끌어안고서 버티는 게 최고예요. 지금 저기 문무대와 연구소처럼 지하에다가 해서 경수로에서 나온 거는 무슨 뭐 재처리 하던 말던 건 알아서 하시고 중수로에서 나온 건 그냥 끌어안고 있는 게 최고예요. 그리고 탄도미사일 제대로 만들고 순항미사일 제대로 만들고 그러면 미국이 제대로 해부산을 제공하게 돼 있어요. 그 물꼬를 박정희 대통령이 든 거예요. 주춧돌은 우나미승만이 깔았고. 예, 그겁니다. 예. 그 다음에 전개죠. 박 대통령 후에도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전개가. 이게 전두환 대통령이 뭐냐면 웨스팅하우스 경수로를 더 들여와가지고 미국과 관계를 돈독히 하고, 프랑스 알스톰 경수로로 미국 흔들고, 미국 CE사 기술 도입을 한 거예요. 그 CE가 웨스팅하우스에 나중에 합병이 된 거예요. 우리가 기술 도입한 건 CE로부터 도입한 거예요. 그게 웨스팅하우스로 나중에 합병이 돼요. 그게 86년 말입니다. 그래서 CE의 시스템 80 기술을 도입해서 한국형 표준유전자로 OPR-1000을 만들고 OPR-1000까지는 미국 CE의 기술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고 지금 APR-1400 때는 우리 주장은 이거는 OPR-1000과는 상관없어요. 이건 오리지널 다 한국제야 라고 주장하는 거고 미국 쪽 주장은 야 그거 OPR-1000에서부터 좀 변형한 게 APR-1400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가. 그러면 CE로부터 기술 도입해서 OPR-1000 만들 때 무슨 찬스였냐. 미국 3마일 1979년 그 다음에 우크라 체르노빌 그러니까 소련 체르노빌 1986년 때문에 원전이라는 게 완전히 활동값이 됐을 때 그 기술을 도입한 거예요. 전두환 대통령. 그 다음에 계속 이어져요. 그 중수로 쪽에 대해서 미국이 신경 쓰잖아. 이거는 플루토늄 원자탄과 직결되어 있는 건데 핵 잠재력인데 중수로는 이거를 노태우 대통령이 2, 3, 4호기를 일을 저질러 버린 거예요. 탈냉전 널널할 때. 박정희 대통령은 중수로를 거의 목숨 걸고 채택한 거고요. 미국까지 마찰 심하게 일으키면서 플루토늄 대량 확보의 길을 튼 거는 노태우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사랑하시는 우리 문재인 각하께서는 얼마나 월성이 미우셨겠어요. 그래서 박 대통령의 손때가 묻은 월성 1호기를 문을 닫아 걸도록 용단을 내리신 거죠. 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 연결됐다는 얘기를 하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도 여기 보면은 신한울 3사를 착공을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명박 이후에 최초예요. 자, 그래서 다시 유신으로 얘기가 돌아옵니다. 이제 리더십이 박정희 리더십이 어떤 성격이었냐 제일 처음에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박정희라는 인물이 그냥 공중에 혼자 떠 있는 게 아니다. 이게 뿌리가 있는 거고 박정희가 있고 그 이후에 다 바톤 받아서 다 전개가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 다 여러분들도 우리도 다 같이 작용을 해서 대한민국이 이 정도의 질량을 가진 이 정도 몸집과 뿌리를 가진 나라가 된 거다. 그래서 이게 웬만큼 해서는 안 흔들린다. 망할 일은 없다. 망가질 일은 있는데 망할 일은 없다. 네. 자, 이 유신에도 뿌리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유신 얘기를 오늘 이제 정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밟으려는 입장에서는 박정희 개인의 장기 집권 권력이다. 유신에 뿌리 없다는 소리죠. 그 박정희 개인의 작품이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또 그 이제 소위 우파라고 하는 데서는 박정희 경제발전 중화학공업화를 위한 리더십 연장이었다. 경제개발 계획 3차 계획 이런 거예요. 이것도 박정희 개인기니까 뿌리가 없다는 얘기죠. 안 그래요? 뿌리가 있어요. 유신의 뿌리는 뭐냐면 한국이란 땅이 아주 살벌한 군사지정학적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우리의 그 생존 조건이 유신이 하나의 군사지정학적 대응 방식이었다고. 그게 좋았던 싫었던 그게 올바랐던 그랬던 거예요. 군사지정학적 도전에 대한 군사지정학적 대응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2000년 뿌리랑 같다고요. 예를 들어서 조선후기 성리학. 여기 저기 대구 경북이 조선후기 성리학에서는 충북에 좀 밀리지 않나? 송시열한테 좀 밀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 또라이 송시열한테 좀 죄송합니다. 여기 유림에 계신 분들 있으면 저는 송시열 또라이라고 얘기하는데 조선후기 성리학도 이것도 제가 그러니까 대원군 뭐 쇄국정책 척화비 뭐 네. 세상에 양이하고 평화스럽게 교역하자라 그러면 그거는 그 발언 자체가 국가 반역이니까 삼족을 멸해버리겠다라는 게 척화비 아닙니까? 샷다마우스 아니에요? 샷다마우스. 잘 지내야 한다라고 말도 꺼내지 말란 소리 아니에요. 표현의 자유의 원천적 그거예요. 그러면 나라 망하지 당연히. 근데 그러한 정말 조선 후기의 그런 병적인 성리학마저도 청이라는 듣도보도 못한 그런 방식의 중국 대륙의 권력에 대한 군사지정학적 대응이거든요. 이게 일종의 대응이라고요. 몽골이랑 그 30년을 싸웠는데 청이랑은 하루도 못 싸워봤잖아요. 강물 땡땡 얼어붙었을 때 매복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건너와가지고 임금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기 전에 벌써 개성 넘어 들어온 거 아니야. 그래서 부랴부랴 저기 강화도로 토끼다가 파주에 저기 고향에서 차단하니까 강 건너서 남한사성으로 토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도 듣도 못한 방식을 그 무서운 전 세계를 뒤집은 몽골하고도 30년을 산 청이랑은 한번 제대로 싸워본 적도 없다니까. 싸워본 적도 없고 맞박만 깨지게 절만한 거 아닙니까? 저기 송파에 나가서 삼전도에 나가서.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치욕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저런 종류의 공포스러운 군사지정학적 환경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겠냐. 오케이. 전국을 그러니까 대구 경북이 전국에서 얘기해. 전국을 판교 중심, 집성촌 중심의 성리학 공동체 소조직들로 다 조직해놔서 여차하면 여기서 다 들고 일어나서 전국적 민족해방 인민전쟁 일으켜. 그 기본 체제예요. 여기 지금 대구 경북에 보이시는 판교 서원 이런 거 보시면 이게 청 같은 거 쳐들어오면 다 저기 그 민족해방 인민전쟁 하려고 하는 기본 조직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 그거잖아. 그러니까 일종의 그것도 대응 방식이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유신도 하나의 대응 방식이었다. 이게.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이 가진 특징이 있어요. 한국 한반도라는 이 땅이 가진 이게 뭐냐면 대륙에 대한 정체성 게임입니다. 아이덴티티 게임이에요. 대륙에 대한 이제 군사 지정화 게임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니 지금 보세요. 신의주랑 베이징이 600km입니다. 서울 베이징 1000km예요. 정말 엎어지면 코 닿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렇게 가까이 있으면서 거의 밀림도 없고 산악도 없어, 중간에 뭐 큰 것도 없어. 가까이 있으면서 자기 자신의 언어, 문자, 음복, 음식, 주거, 풍속 풀세트를 다 갖고 있잖아. 다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능청도 엄청 떨어요. 제일 능청맞은 글이 세종의 그 훈민정음 그 해설하는 글이야. 나란 말씀이 딩국에 달라. 그래서 우리가 문자를 만든다. 그러니까 딩국도 받으세요. 그 소리건다. 근데 거꾸로 생각해보자. 그 딩국 말씀은 딩국 문자랑 같나? 다르죠? 딩국 말씀도 딩국 문자랑 달라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 백화운동이 일어나잖아요. 백화운동의 본질이 뭐냐면 딩국 말씀을 딩국 문자랑 같이 쓰자라는 거거든. 백화운동이라는 게 말로 이야기하는 중국어처럼 한문을 쓰자라는 게 백화운동이에요. 아니 후순화가 아닙니다. 한문은 클래식이잖아요. 고전 한문이잖아. 그리고 우리가 가서 과인이 보건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제 드라마 제목보다 돌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이상한 오투가 되는 거예요. 고전 한문을 가지고 중국말을 하면 말이 다른 거야. 언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언어대로 문자를 쓰자. 이게 백화운동이거든. 그럼 딩국 말씀도 딩국과 다르잖아. 그 딩국은 한글 안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나란 말씀이 딩국에 달라 한글 만들었다는 얘기는 저거는 조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중국 보고 기분 나빠하지 말아라고 당신 뭐 어떻게 거슬 생각 없다고 하나 이렇게 베일을 친 거라고. 능청스러운 합리화예요. 그런 배경에 뭐가 깔려 있는 거냐면 명이라는 보도 듣도 못한 굉장히 강력한 중국의 권력 체제가 들어와서 우리가 계속해서 중국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문자를 가지고 아이덴티티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 게임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른 백성이 이루고자 할 베이셔도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도 난 베일이라고 봐요. 그 배경에 중국화에 대한 경계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사실은. 자,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2000년 동안 이런 게임을 했고, 이게 오더 아르네 교수의 그 뭐죠? 정의로운 민족? 그 책, 하버드대 교수. 그게 그 사람이 이 얘기에 결국은 한국의 그 발전의 원동력은 저희들은 그 중국과 대륙에 대한 정체성 게임, 지정학 게임을 2000년, 뭐 수백 년 동안 해온 애들이다. 저 도사다, 쟤들. 그러니까 서양 현대 문명 그런 복잡한 게임을 할 줄 아는 문화적인 자기 풀세트 정체성을 갖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서양 현대 문명을 흡수하는 것도 그냥 저렇게 급속한 속도로 성공적으로 흡수할 수 있었던 거다. 그게 오더 아르네 교수의 정의로운 민족, The Righteous People 이라는 책의 기본 명제입니다. 번역되어 있어요. 한번 사서 보세요. 자, 대한민국은요, 글로벌 군사지정학의 위기에서 태어나서 글로벌 군사지정학의 일대 폭발해서 현대 자유공화국의 국민됨을 형성한 나라예요. 1946년 2월 미 국무부가 냉전으로 선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946년 6월에 우남이 정읍에서 단독 정부 수립 노선을 발표합니다. 그 우남이 그냥 맨 땅에 헤딩한 걸까요? 아니요. 미국이 냉전으로 가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가 분단으로 가면서 남쪽에서 서방과 함께하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모델로 한 국가를 서둘러 만들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저 사람은 미국에 대한 촉이 센 사람입니다. 그런데 1950년 5월 10일 선거에서 나라가 파산해요. 무소속이 전체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넘고요. 그 무소속 중에 남노당 및 남노당 동조자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대통령을 국회가 뽑게 돼 있어요. 재헌헌법.
국회가 망가졌다는 얘기는 나라가 파산했다는 얘기예요. 전쟁 터지기 한 달 보름 전이에요. 나라 정상인 나라입니까? 이런 얘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안 해. 왜 안 하는지 몰랐어요. 거기서 이름 붙여준 게 저걸 정상화하는 헌법 개정이 1951년인가 2년에 제1차 헌법 개정이죠. 거기서 붙인 게 누더기 헌법 개정, 발췌 개헌이라고 이름 붙였잖아요. 거기서 이름 붙인 게 파행시켜서 헌법 만들었다. 그래서 부산 정치 파동. 아니요, 정상화예요. 제가 보기엔. 1950년 50선거 결과 보고 얘기해라 이거 당신들. 이게 정상인 나라냐. 대통령을 국회가 뽑게 돼 있는 헌법체계 안에서 국회의 3분의 2가 무소속이고 그 무소속의 태반이 남노당 동조자거나 남노당인데 그래서 전쟁 터지는데 촉발시키는데 원인이 하나가 됐고 그 와중에서 전쟁을 치러 왔는데 이 상태에서 또 대통령 다시 뽑고 그 나라 망하자는 소리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발췌개헌, 부산 정치 파동이라고 폄훼하는 당신들이 한번 설명을 해봐라 라고 난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그러한 네이밍, 그러한 낙인 찍기가 된 지가 이미 1951년 2년부터 이미 72, 3년이 됐기 때문에 지금 누구도 그걸 뒤집지 못해요. 학자들도 잘 못 뒤집어요. 쫓겨나는 관계에서. 네. 6.25를 거치면서 현대 자유공화국 국민이 단련된 거예요. 저쪽 동네 애들은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날 만들어졌습니다. 재헌헌법의 정신을 되찾아야 됩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미국 보세요. 독립선언문 작성할 때 미국 만들어졌습니까? 아닙니다. 무려 전쟁을 그 참혹한 독립혁명 전쟁을 8년인가 9년을 해요. 그 다음에 미국의 헌법이 안정되는 건 그로부터 다시 한 7, 8년 지나서야. 그래서 미국의 수정헌법 1조부터 10조까지 한꺼번에 통과되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1조에서 10조인가 1조에서 9조인가 그러니까 완샷에 통과돼요. 그러면서 미국 헌법이 안정된 거예요. 그 헌법 논쟁을 담은 그 에세이집, 그 논문집들이 그게 페더럴리스트 페이퍼, 연방주의자 페이퍼라는 문서고 그건 지금도 미국 헌법학의 교과서입니다. 네. 자, 그래서 6.25 거치면서 그때 제1차 개헌하면서 대통령 직선 상권 분립이 확립된 거예요. 그럼 대통령 직선 상권 분립하는 나라 어디 있어? 일단 미국도 직선이 아니죠. 서방에서 한국이 거의 유일한 것 같은데. 일단 대통령 상권 분립제는 미국 빼고 한국이 유일해요. 서방에서. 대통령 직선 상권 분립은 미국 포함해도 한국과 달라. 이게 한국의 발전 동인 중에 하나예요. 저게 대통령 직선 상권 분립이.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보시죠. 그러면 여기는 글로벌 군사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그걸 어떻게 타고 넘어가냐,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에 의해서 나라의 명운이 갈리는 그러한 땅이에요. 이 땅 자체가. 유신도 그러한 대응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찬성하시든, 거기에 그거를 증오하시든, 그걸 경멸하시든, 그걸 존경하시든, 그거에 공감하시든, 그걸 동정하시든, 그거 자체는 이해를 하신 다음에 보자 이거야. 그 다음에 어떤 정치적 판단을 하시든 간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 스티븐 커킨 며칠 전에 이제 서울대 와서 강연했어요. 이 사람 베스트입니다. 프린스턴 대 교수고 미국 스탠포드 대학 후보연구소에 연구원을 하고 있죠. 겸임을 하고 있는 분이죠. 냉전은 미국의 작품이지만 미국으로 하여금 냉전에 올인하도록 만든 건 한국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한국인들의 6.25 때의 분투예요. 미국이 얼마나 뺀질거려. 미국은 서쪽으로는 태평양, 동쪽으로는 대서양을 끼고서 천혜의 안보가 확보된 땅에서 살고 있는데요.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고 모든 걸 다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머리 한켠에서는 야, 우리가 왜 개입하냐? 이 고립주의가 계속 돌아가고 있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야, 우리가 뭐 세상의 구세주야? 세상의 구원자야? 우리가 왜 다 전 세계 방방곡곡 쫓아다니면서 전부 다 해야 돼?
이게 당연히 그 생각 안 하면 그게 인간입니까? 그게 하나님이죠? 그게 신이죠? 그 냉전에 올인을 안 했다고 미국이. 그 올인하도록 한 것이 6.25 때의 한국인의 분투예요. 거기 엮여서 같이 분투하면서 올인이 된 겁니다. 그게 누가 하냐? 스티븐 코킨이 합니다. 백모가 하는 얘기예요. 세계적 석학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립주의자였거든요. 아이젠하워는. 미군 얼른 집으로 불러들이고 싶고, 한국과 무슨 상호 방위조약이야. 거기 아프리카 왜 나는 못 살잖아.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하고 제일 비참했으니까. 야, 거기라고 어떻게 미국이 쪽팔리게 가이다이 저기 뭐야 1대1 상호 방위조약을 하냐. 그때 필리핀은 한국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저 어렸을 때요. 서울 시내에서 제일 멋있는 건물은 지금 역사박물관과 미 대사관입니다. 그 세종로에서 광화문 바라보고 오른쪽에 있는 두 개 같은 건물. 그거 누가 지은지 아세요? 필리핀 엔지니어. 필리핀은 스페인 식민지, 미국 식민지를 거치면서 이 테크놀로지 수준이 올라와서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필리핀 그럼 우습게 보죠? 타임머신을 타고 70년 돌아가면 필리핀은 중진국이고 우리는 최빈국이에요. 좀 그런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미국은 저기 한국과 상호관계자가 맺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이젠하워는. 그런데 결과는 뭐야?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은 성격이 다르거든요. 주한미군은요, Combined Forces예요. 연합군이에요. 그래서 이 전작권 전환이라는 거는 결국은 미군 보고 집에 가란 소리가 돼요. 아니면 우리 그냥 기지만 내줄게 그 소리가 돼요. 한미연합사 해체를 뜻합니다. 왜냐하면 작전권을 한국이 가지는데 미국이 그 작전권에 승복할 수가 없잖아. 여기가 무시무시한 땅인데 바로 길 건너가 바로 바다 건너가 개월 건너가 바로 중국인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합군 체제를 해체하게 되는 거죠. 그게 그런 뜻을 가져요. 전작권 전환이. 네, 그래서 그 전작권 전환 문제 얘기하는 사람들, 우리가 저 사람들 배경이 뭐지? 베이징이야? 뭐 어디야? 평양이야? 하고 좀 무식 좀 해봐야 된다, 뭐. 네. 네. 그래서 이제 또 세계 유일의 미군 주둔 양자간 사기보안 조약 같아. 미군이 상호방위 조약 맺은 나라가 좀 있어요. 블록 말고 나토 말고. 예를 들어서 미국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미국과 사우디 사이에 상호방위 조약이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어떤 조약도 없어요. 거기 미군 기지 그렇게 있는데 미국과 한국 조약이 없어. 오히려 조약은 미국과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가 있어요. 근데 상호방위 조약이 아니에요. 뭐 군사 협력 조약 이런 거예요. 웃기죠? 그런데 양자간 상호방위 조약이라도 무서운 거거든. 그 한미 상호방위 조약 보면 두 나라 중 어느 일방이 태평양 쪽에서 공격받으면 자기에 대한 공격으로 안주하고 한다. 그러니까 미국을 어떤 나라가 대서양 쪽에서 공격하면 북극해 쪽에서 공격하면 우리는 안 가. 근데 미국 캘리포니아를 누군가가 공격하면 우리는 미국에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 그게 서해, 남해, 동해 다 태평양의 그 연속된 물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 공격받더라도 미국에 와야 돼. 그 양자간 상호방위 조약이라고. 영국과 군사조약을 맺었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조약 내용을 보면 원자력 잠수함에 대한 기술을 미국이 영국에 제공하고 원자력 잠수함에서 사용되는 탄도미사일, 트라이던트 미사일을 미국이 영국에 제공하는 걸로 해요. 그러니까 원자력 잠수함 기술 도입 및 탄도미사일 제공에 대한 조약이에요.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는 양자간이 아닙니다. 엔저스라 그래서 미,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3자간 조약이에요. 양자간 조약이 한미 조약과 비슷한 조약이 있었어요. 미국, 대만 조약이 비슷했어요. 근데 깨졌지. 그다음 미국, 필리핀 조약이 비슷할 수 있는데 그건 미군 주도는 안 하잖아. 그래도 이번에 다시 들어갔는데 미군이 요새는 이제 붙박이로 아니고 들렀다가 이렇게 방문 베이스로 오가잖아요. 이거 세계 유일이라니까 이게 되게 유니크한 거예요. 이거 한미 조약이. 근데 이게 언제 물꼬를 텄냐면 문화미승만 때 물꼬를 떴고 박정희 대통령이 월남전 참전하면서 완전히 딱
이제 남쪽 손목에 수갑을 채운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혼자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어떻게 관철했냐? 예, 우남과 국민의 전쟁 지속 의지가 있는 거죠. 현장 우리 계속한다. 그리고 판 깨겠다. 너희가 여기 말뚝 안 박으면 판 깨겠다. 방공포로 석방하고 방공포로 석방 판 깬다는 뜻이에요. 저건. 휴전협정 서명을 거부했잖아요. 우리는 휴전협정의 서명 당사자가 아니죠. 예, 중국, 북한, 미국이 서명 당사자. 우린 서명 안 했어. 우린 휴전협정에 서명한 적이 없는 나라예요. 점단에서 휴전 상태를 지켜줄 뿐이지 우린 휴전 당사자도 아니야. 지금 무시무시한 짓을 저질러 놨다니까 우남이승만이. 그리고 그거를 박정희 대통령이 물려받아가지고 더 밀어붙인 거예요. 자주국방 방산까지 해서. 우남이승만 1954년 미국 국빈 방문해서 의회 연설합니다. 닉슨이 그때 상원의장이에요. 부통령인가 될 거예요. 그냥 못마땅한 표정으로 보는 거 봐. 저 노인네 왜 저런 망발을 하나. 무슨 망발을 하셨나. 여기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제가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보답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의 속내를 가감없이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저의 속내를 고백할 테니까 저보고 또라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미국은 해군과 공군만 제공하세요. 한국과 중화민국이 육군을 내서 중공을 바로 전환하겠습니다. 1954년 세계에서 제일 비참하고 가난한 나라의 대통령이 미국의 합동연사를 저 정도 급을 했어요. 저거를 다이렉트로 물려받은 거예요. 그리고 저걸 다른 방향에서 현실화시킨 거예요. 더 발전을. 박정희 대통령.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유신 얘기를 더 할게요. 이게 1970년, 71년, 72년 이게 대한민국이 나라문 닫아야 돼요. 저 같으면 나라문 닫고 이민 갔어. 제가 박정희였다면 얼른 대통령 사임하고 이민 갔어요. 돈 좀 챙겨서. 제가 얼터너티브 그러니까 대체 인물 하는 왜 나라문을 닫아야 되냐? 72년에 파리 평화협정, 저게 베트콩이랑 하는 협정인데 월맹이랑 베트민, 그러니까 월맹, 그 다음에 월남의 공산 게릴라 베트콩. 사실상 거의 결판이 나요. 이게 언제 서명되냐면 73년 1월에 서명되니까 72년도에는 이미 결판 분위기야. 그러면서 적화가 확정이 돼요, 사실은. 근데 저 적화가 되면 라오스, 캄보디아까지 한꺼번에 다 적화되는 거죠. 실제로 75년에 세 나라 한꺼번에 적화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2년에 2월 달에 닉슨 모택동 회담이 있죠. 그래서 미국이 중공의 친구가 됐죠. 근데 중공은 6.25 때 300만이 참전한 나라예요. 1950년 9월 달에 인천 상륙작전 이후 1950년 10월부터는 북한 인민군이 붕괴한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 누구랑 싸웠나? 1950년 11월부터 1953년 7월 말까지 33개월 동안 우리는 중공군하고 싸웠어요. 300만 중공군과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중공은 주적이죠. 그 주적과 미국이 깐부가 된 거야, 하루아침에.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는 뭐 키신저랑 줄레랑 킥킥거리면서 하다가 그 한국 박정희 그때 속썩이는 애인데 좀 미국 중국 나와바리를 들어가는 것도 생각 좀 해볼 방안이에요. 이러고 기술됐다는 소문까지 흉흉하게 돌고. 너무 흉흉할 때니까. 거기다 72년 9월 달에 유엔 올림픽 테러가 있었어요. PLO가. 그전엔 PLO는 듣보잡이에요. 검은 9월단으로 올림픽 테러로 독일 공안요원 죽이고 독일 이스라엘 선수를 죽였단 말이죠. 올림픽에 와서 선수 죽이고 주최국 경찰 죽이면 그건 반인류적 지탄의 대상이 돼야 되잖아. 근데 그냥 미국 사방에 다 작업돼요. 그냥 뭐 얼마나 억울하면 저런 일까지 하셨겠어. 이제부터 PLO를 준 국가대접 해드려야지. 그래서 그때부터 PLO가 준 국가대접이에요. 그 왜 그러냐?
오일 파워 때문에. 오일 파워가 왜 그럼 그때 득세했는데 1970년경부터 미국이 중동에서 수입하는 원유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그 전에 미국은 원유를 자급자족했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게 죽을 자리에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럼 세상에 국제 질서에서 옳고 그름도 없는 거 아니야? 석유가 최고잖아. 올림픽 가서 총으로 빵빵 쏴주겠는데 오히려 동정표를 받고 중국 국가대령을 받아. 얼마나 황당해요. 거기다 72년도 9월 달에는 일본이 또 얼마나 영악해. 아니 모택동과 닉슨이 만났다며. 그러면 일본의 다나카 지한파 아닙니까? 한국 지지해준 사람 아니죠. 다나카와 주블레가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뭔 소리 했냐. 일본이 중국의 친구가 되는데 커뮤니케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일본은 전쟁 배상 제대로 안 했어요. 중국 그렇게 유린을 했으면서. 그러면서 중화민국이랑 툭을 쳐서 평화협정인가 뭔가 맺어서 툭을 쳐버렸거든. 대만이랑. 근데 거기 보면 중공이 그것을 무효화시키면 그것을 무효화하고 다시 맺자라 그런다면 이 판 깨진다라고 돼 있어요. 그거를 중공이 그런 짓을 안 한다면 일본과 중공은 친구가 되고 일본은 대만 정리하겠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커뮤니케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공부를 안 하는 거야. 읽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유신을 저는 무슨 경제 발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전혀 아니라고 봐요. 아니, 본인이 발표한 얘기 좀 믿어주면 안 되나? 본인이 얘기했구만, 자기 입으로. 본인 얘기가 본인 얘기예요. 지금 우리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심대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긴장 완화란 이름 밑에 이른바 열강들이 제3국이나 중소국가들을 희생의 제물로 삼는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기존 세력 균형 관계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변화가 우리의 안전보장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위험스러운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같은 변화는 곧 아시아의 기존 질서를 뒤바꾸는 것이며 지금까지 이곳의 평화를 유지해온 안보 체제마저도 변질시키려는 커다란 위협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우크라 보면서 트럼프에 열내는 사람들 있잖아. 야, 전쟁 끝이게 하려고 남의 나라 영토 막 잘라서 준다 그러냐? 그게 네 거냐, 임마? 그리고 트럼프에 열받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크라는 나라의 존망이 위협받고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크리미아는 제정 러시아 예카테리나 때부터 러시아 모스크바 빼떼르부르크의 직할지예요. 그거 후르시초프가 1953년인가에 우크라이나에 잘못해서 떼준 거야. 그걸 또 2014년에 오바마가 잘못해갖고 다시 러시아한테 준 거고. 그러니까 크리미아는 논외. 그건 논외예요. 그러니까 크리미아에 있는 군사기지는 푸틴의 군사기지는 뿌리를 올라가면 1783년 예카테리나 때 군사기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세바스토폴이라는 도시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걸 크리미아를 묘세화하려고 그럼 우크라이나 사람들 쫓아냈냐? 아니요. 타타르 사람들 다 학살하고 쫓아냈어요. 거기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아니야. 타타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크리미아는 그 노래를 치고 그러면 도대체 아무튼간 트럼프 왜 그 짓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당하고 있는 처지는 우리에 비하면 세발의 피해요. 우리 70년대 초에 비하면 우리는 나라가 풍전등하고 걔들은 영토가 조금 왔다 갔다 할 뿐이야. 근데 왜 그 짓을 하고 있냐? 유럽과 미국이 러시아를 개구력을 줘가지고 문질러버리면 러시아랑 중국이 손을 잡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랑 중국 사이에 쐐기 박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독립도 유지하고 한편으로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를 중국으로부터 좀 떼내고. 그 두 가지 목표를 같이 하려니까 저렇게 어정쩡하게 지금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듯이 그 바늘구멍 속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불쌍한 거죠. 그 트럼프가 몸도 작은 사람도 아닌데 백모같이 작으면 바늘구멍으로 왔다 갔다 할 텐데. 예.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여기는 뭐냐, 우크라 정도의 문제가 아니네. 그러니까 우크라 가지고 열받는 사람들은요,
박정희 유신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성명 발표해야 돼. 우크라 지금 상태 정도 열받으려면 박정희가 1972년에 한국인과 박정희가 1972년에 했던 상황과 선택에 대해서는 전폭 지지 성명 내야 된다니까. 우크라에 대해서 열받아가지고 트럼프 욕하는 약간 왼쪽스럽고 좀 그런 성향 사람들 중에 유신 지지 성명 내는 건 한 번도 못 봤는데. 안 하면 자기 모순 아닌가? 그렇잖아요.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그 비슷한 거예요, 성격이. 저는 뭐 유신 지지, 유신 뭐 비판 이건 오늘 얘기 안 한다. 저는 전체적인 진실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배경만. 판단과 그건 다 취향대로 하세요. 네. 그때는 진짜로 뭐냐면 열강들이 제3국이나 중소국가들을 희생의 제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다. 이게 지금 이 발표문 시작하자마자 한 200자 안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이게. 원고지 한 페이지 안에 나와요. 본인이 얘기하고 있어요. 본인이 유신 왜 하는지. 그럼 저 얘기들을 왜 그 권력 주변에 있던 그 똑똑한 사람들이 안 했을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면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들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게 본인 커리어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이른바 제도권에서는. 그러니까 알만한 사람들은 샷다마우스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걸 알으려면 한미관계라든지 국제정세를 아는 사람이어야 되고 선수여야 된다고. 근데 이제 우리는 시간이 지났고 우린 미국에 대해서 이빠른 소리 해도 반미적이지 않잖아. 어차피 미국이랑 한꺼번에 가는 건데. 우리 파트너, 우리 동맹에 대해서 이빠른 소리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부터는 막 이제 진실을 얘기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제는. 예. 그러니까 박정희가 느낀 위기의식과 위기의감 정확한 거예요. 72년이 유신인데 보세요. 73년에 용키푸르 전쟁 터지잖아요. 저 북한도 참전합니다. 아랍권 다 모여서 이스라엘 때려잡으려고 들어간 거예요. 북한도 참전해요. 저기 참전국이에요. 용키푸르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지역 깨지니까 아랍권이 열받으니까 제1차 오일 쇼크 일으켜서 유가 폭등해서 대한민국 문 닫아갈 뻔하죠. 75년에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가 한꺼번에 셋 다 공산화돼요. 76년에 판문점 미르나무 도끼 살인으로 미군 장교 2명이 희생돼요. 관측소에서 치아를 가린다고 도끼나무를 벌목 작업을 지휘하던 미군 장교 2명을 북한 애들이 습격해서 도끼를 찍어 죽인 사건이거든요. 저거에 8월 달에 며칠 전이었죠? 8월 10 며칠이었죠? 8월 18일. 예. 재밌는 건 뭐냐면 도끼로 2명이 맞아 죽었는데 미국이 아무 보복 조치를 안 해요. 미국이 그 정도로 몰려 있었어요. 그때는. 지금 같으면 그 미국이 가만 뒀겠어요? 네, 76년에 미국 최악의 대통령 땅콩농장 주인이 11월 달에 당선되죠. 카터가. 78년에 이란 말에 이란 혁명이 시작되고 79년에 이란의 이슬람 그 독재 체제가 들어오면서 79년에 제2차 오일 쇼크가 터지죠. 그러니까 박정희가 느꼈던 이상한 세상이 오고 있다라는 감각에 맞았던 거야. 그 위기의식까지는 맞은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저 사람은 유신을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또 그냥 하면 안 되니까 쇼를 한번 부리죠. 72년도 5월에 이라크를 국비에 복무시키죠. 그리고 7.4 남북 공동동맹을 하죠. 저는 중학교 2학년인데 제가 조숙해서 기억을 해요. 그때 어른들이 무슨 얘기했어요? 그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하는데 저게 남북 통일헌법이래. 하고 어른들이 수군거리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남북 통일을 위해서 유신헌법을 한다라 그래서 말하자면 박정희에 의한 김일성 메다바이 사건이에요. 김일성은 팔아먹은 거야, 박정희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거 유신 들어간 다음에 김일성이 이래가지고 길길이 낚였지. 네가 나 속혀먹었냐고. 이제 우리는 막 얘기해야 돼. 그래가지고 유신 후에 우리에서 온 통일이라는 노래를 엄청 띄웠죠. 이 노래 사실 1947년에 나온 노래고 저거는 북한에서도 널리 불리던 노래예요.
저는 여기까지만 보면 박 대통령 정말 똑똑하고 훌륭한 일 많이 했네. 엄청난 지도자였는데 막 가슴이 미어지는 존경의 염은 안 들어요. 제가 저 양반에 대해서 가슴이 미어지는 존경의 염을 드는 건 이 두 가지 때문에 치명적인 정치적 손해를 보는 정치적 자살에 해당하는 개혁을 저 양반이 말년에 두 개를 해요. 하나는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경제과정을 투명하게 만들죠. 그래서 부패와 범죄의 뿌리를 끊어내버려요. 왜냐하면 경제의 각 단계를 들여다봐야 되니까. 우리가 부가가치세, 그게 바탕이 돼서 금융실명제, 그리고 그거랑 연결된 우리의 전반적인 신용카드 사용의 일반화,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조직범죄가 설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이요, 전 세계에서 지하경제 규모가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지하경제 규모가 대한민국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여기가. 그게 그거랑 관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독재 권력이 횡행할 수 있는 토양은 말라들어가.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 무슨 효과가 있냐? 상공업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부가 매출의 11분의 1을 강탈해가는 걸 느껴요. 어저께까지는 내가 고객한테 받은 돈 100원이면 100원이 다 인마의 포켓인데 오늘부터는 정부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거기에 9원은 정부 돈이야 임마. 여러분 법인세는 제가 알기로 법인세는 안 냈을 때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 어떤 유효기간 시효가 세금 탈루 시효가 5년인데 부가세는 몇 년인 줄 아세요? 10년이에요. 일반 채권채무랑 같아요. 왜냐? 부가세를 탈루한 건 정부의 돈을 네가 탈루한 거니까 채권채무 관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는 이게 장사하고 기업하는 사람들은 부가세 관련 자료는 폐업한 다음에 오래 가지고 있어야 돼. 법인세만 생각하고 5년 갖고 있다면 큰일 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우남이 이런 정치적 자살을 해요. 이게 뭐냐면 1954 불교 정화운동이거든. 그 해인사까지 통도사 전부 다 대처성들 외색 대처성이 지배하고 있는 절에 야, 비구성들이 좀 절 좀 해야지. 나 보니까 조계종이 맞는데 조계종 비구성이 아니 대통령님 전국에 비구성이 없는데 몇 명이나 해서 100명이 안 되는데 야 저거 일본식 외색 불교가 저거 장악하고 있으면 나중에 일본이 힘 강해지면 문화적으로 일본한테 먹혀 저거 다 쫓아내야 돼. 아니 그럼 어떻게 죽을 양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스님은? 양산하면 되지. 야 저기 뭐 넉마주랑 깡패 머리 밀어갖고 9개 저기 개인 박아서 집어넣어. 경찰 채워서. 그게 불교정화예요. 나는 스님 중에 왜 이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지 모르겠어. 그 수많은 독신 비구승들 어디서 튀어나왔냐. 그러니까 넉마주의 센터와 저기 왕년의 조폭에서 튀어나왔다고요. 왜 했는데 그거 일본이 힘 잡으면 한국이 하루아침에 문화식민지 된다고 본 거예요. 그 패밀리가 패밀리 비즈니스로 장악하고 있는 절, 그 밑에 사하촌이 어마무시하잖아요. 통도사 밑에 해인사 밑에 절단 붙여먹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전국의 절이 다 그래. 그거를 말하자면 비구승을 양산을 해가지고 경찰 채워갖고 전국 사찰을 휩쓸어버린 거예요. 뭐 한자를 읽을 줄 알고 연부를 외울 줄 알고 이빨을 털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 하겠냐고 점집 차려서 시장 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문화미술만 비판하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 자살이 아니야. 박정희의 부가가치세가 그런 거예요. 전국의 모든 상공업자가 하루아침에 자기 매출의 11분의 1을 정부에 강탈당하는. 제가 대통령이면 저런 짓 안 해. 그 좋은 일은 다음번 대통령이 하세요. 난 안 해요. 일본이랑 비교하면 알아요. 일본 언제 했는데 일본은 1989년이에요. 우리보다 12년 늦어. 부마 사태 때 부산의 남포동 시위 유신철폐 독재 반대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철폐가 메인 슬로건이었어요. 부산 남포동 시위. 그게 부마 사태 촉발점이잖아. 박 대통령의 또 다른 거 있어요.
1979년 안정화 정책인데 그 당시엔 안정화 정책, 지금은 뭐냐? 시장 중심 정책, 민간 기업 중심 정책이에요. 기억하시면 박정희 정부에서는 정부 주도잖아요. 금융도 다 관치금융이잖아. 폭 불면은 기업도 날아가잖아요. 국제상사 날아가듯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걸 버리고 시장 주도, 기업 주도 경제 성장으로 이행을 시작을 해요. 제가 총대장은 대구분이죠. 신현아. 그 밑에 대구 출신일 거예요. 대구 출신 부산고등학교 강경식. 강경식의 동지 김재익. 아웅산에서 돌아가시고. 그게 3인방이에요. 그 3인방이 저 정책을 박 대통령한테 관철시킨 게 79년도 1, 2월 달입니다. 코리아나 호텔에 작업실 차려놓고. 그때 경제개혁원이 지금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자리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는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독재 권력이, 절대 권력이 경제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해? 그럼 자기 못 닫겠다는 소리 아니야? 독재는 어떻게 유지할 텐데? 대통령이 야 거기 돈 좀 풀어 하면 너무 풀어야 야 거기 융자 좀 늘려면 늘려야 돼. 그거를 아니 저희 그 내규에 의해서 검사해봤더니 못합니다. 이렇게 따따붙다 말 붙이기 시작하면 그게 영이 쓰냐고 독재 권력에. 까라면 까야지. 그렇잖아요. 그 저거를 하셨다니까 돌아가시는 해 초에. 그리고 저 정책을 그대로 전두환이 밀고 나간 거예요. 전두환의 재무장관 누구였어요? 강경식이었어요. 전두환의 대통령 비서실장 누구예요? 강경식이에요. 전두환의 경제 과외 선생 누구예요? 김재익이에요. 저 안정화 정책팀이에요, 저게. 이 노선이 성공해서 한국은 1980년대 중반에 선진국행 루트에 안착을 하는 거예요. 다 기억하시면 그때가 되니까 닭고기랑 돼지고기를 막 넣고 먹게 되죠. 왜 그러냐면 외화에 의한 수입이 자유화되거든. 닭과 돼지는 수입 사료로 키우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돼지고기 삼겹살 가격이나 소고기 가격이 같았어요. 잘 기억해보세요. 근데 80년대 중반 이후로 돼지와 닭고기가 서민 음식, 일반적 음식이 돼요. 정말 그 사람들이 매일 매주 그때는 그게 유행했었어. 된장 아니야 고추장 돼지 불고기. 그냥 온 동네 다 그런데. 아유 기억하실 거예요. 아련하실 거예요. 벌써 40년 전 얘기예요. 자, 그래 마지막입니다. 나라가 망하고야 말 글로벌 군사 지정화 위기에 비극적이고 비상한 방식, 유신의 절대 권력이라는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동시에 말년에 스스로의 절대 권력을 파괴하는 두 개의 기막힌 개혁, 부가가치대와 시장기업 중심 노선을 실행한 정치적 자살에 해당하는 개혁을 실행한 대통령을 어떻게 볼 거냐. 대체 역사가 아니라 대체 인물이라면 우리 각자가 그때 박정희라면, 그때 박정희의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저는 이미 고백했습니다. 저는 사표 쓰고 비자금 만들어서 이민 가서 밝게 살았다. 편하게 살았다. 저는 고백했고요. 한번 고민을 다 해보세요. 네. 자.